네,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아서요. 각종 여론조사 기관마다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론조사로 결과를 놓고 두 분과 좀 말씀을 중점적으로 나눠볼까 싶은데 먼저 민현주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마다 수치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지지율은 굉장히 많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지표들이 많이 나왔고요. 부정평가도 어떤 조사는 뭐 처음으로 60%를 넘기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이 올해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요. 레임덕이 찾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여권 주변에서는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선 이제 지난 주말에 걸쳐서 나온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것만 보더라도 30%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저치를 지금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요. 서울 전후에 나온 지난 일간지에서 주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게 지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결과에는 반영이 늦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 있을 정도로 저는 이 추이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요. 바닥민심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부동산 문제라든지 집값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 백신 확보 문제에서도 좀 청와대와 정부가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이제 일부분 확보했다는 이제 소식이 다행히 들리고 있지만요. 그리고 그 앞서서도 보면 지금 검찰 갈등, 뭐 추미애 장관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갈등이 없었죠.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이 갈등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지난 주말에 걸쳐서 있었던 지금 민주당 대표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한다, 대통령이 어떤 중심을 잡고 발언권을 가지고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의 하락률은 사실은 정권 3년 차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현상인데 조금 더 늦게 나타났다는 걸로 보이고요. 여론조사에 늦게 반영된 거는 맞지만 이 하락 추이를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물론 약간의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추세적인 하락 추세는 극복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권 5년차 뭐 자연스러운 현상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그동안 어쨌든 처음에 높다가 후반에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그게 과연 본인의 당선됐을 때 지지율가 떨어지냐가 중요한데 저는 뭐 계속 나타났다 보지만 아마 12월 초부터 이게 40% 이하로 계속 됐고 지금 한 달째 고착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는 위기 상황인 게 맞다. 왜냐면은 뭐 당 지지율도 같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대통령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보통 한 3년 차 정도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한 4년 차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5년 차로 볼 수 있는데 저는 뭐 충분히 지금 문제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백신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극복 가능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아마 한두 달 내에 선거 전도 앞두고 있지만 이게 몇 달 가면은 거의 고착화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한두 달 내에는 어느 정도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그런 거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정당 지지율의 경우는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그 원인은 또 어디서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이제 뭐 국민의힘이 이제 최근에 이제 다 역전을 한 거죠. 사실은 이제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닥민심에 비해서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건 좀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당이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제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대로 34.2%에서 28.7로 이제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몇 주 전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아주 겸허하게 사과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진솔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충분히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의힘 중심으로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물론 출마 선언까지는 안 했지만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전현직 의원이나 지금 구청장 출신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조금 더 희망을 많이 가지시고 그럼 국민의힘이 이제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후보로서 정책적인 대안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러한 어떤 여론조사가 여권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국민의힘이 잘해서냐 아니면 민주당이 못해서냐라고 볼 수 예. 있는데요. 지금 뭐 물론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한 거 잘했다고 보고 뭐 서울시장 후보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아마 이게 차기 대권에 제일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장이고요. 근데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잘해서 올라가는 데보다는 아마 정부 여당이 좀 실책 이런 부분이 더 작용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물론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가장 선거 과정에서의 좋은 구호가 이제 정권 심판 아니면 정권 교체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권 후보라든지 서울시장 후보에서 야당에 있는 후보들이 1위를 하는 게 아닌 게 보면 아마 국민의힘 자체가 어떤 영향을 발휘하거나 그거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집권 여당에서 좀 더 잘한다 그러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입장이라 보겠습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들, 국민들의 의향을 물었을 때 이 정권 심판론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야당 심판론. 그렇죠. 그때는 표심이 야당 심판론으로 훨씬 더 이렇게 많이 형성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 총선 결과로도 어느 정도 이어졌다 네. 이렇게 분석들이 많은데 지금의 이런 결과들이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야당 심판이라는 거는 뭐 우리 선거에서 잘 못 들어봤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봤을 때는 아마 20대 국회에서 그동안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아니면 개혁 입법에서 많이 저지했던 거 이런 게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180석을 줬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도 많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거 좀 안 살피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 앞두고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새해 초에 여론 중요한데 지금 물론 대통령 기준으로는 거의 뭐 많이 차이 납니다만 정당 지지율은 조금 더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사면론 꺼낸 것도 그런 의미 같은데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뭔가 이제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전환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을 많이 느끼는 거고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예. 아직 1년 이상 남아있는 대권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 차기 대권 주자, 이 여론조사들 결과는 저마다 제각각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3강 구도가 거의 고착화되는 그런 현재로서는 그런 여론 지표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이 못지않게 본인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느낌이 여론조사상으로는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이낙연 대표는 어떤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이 전반적인 대권 주자,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여론, 민심의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대표의 문제가 가장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물론 지난 주말에 걸쳐 사면 이슈를 던졌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민주당 당대표를 하면서 당을 장악하고 현역 의원들과의 끈끈한 유대를 통해서 무난하게 대선으로 나가겠다라는 아마 그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낙연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올 때 논란들이 좀 많았죠. 있었죠. 대선 후보가 대선에 분명히 나갈 뿐인데 전당대회를 나가서 당대표를 하는 것이 맞느냐, 공정한 경선을 치르는 그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낙연 대표가 출마를 했고 그리고 또 당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되는 지금 청와대와 정부, 그다음 민주당의 정책 실패, 그다음 민심을 잃어가는 방향의 이런 문제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문제가 가장 크게 이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하락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청와대나 정부가 어떤 실정을 하거나 민심을 잘 못 읽는 상황에서 당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예.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본인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반해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당 소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할 건 찬성하고 사실 비판할 건 비판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이라기보다는 소신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에게는 민주당의 후보이지만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후보다라고 해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낙연 대표를 좀 꾸준히 앞서가는 추세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사실은 윤 총장은 이제 본인이 여론조사 날 빼달라라는 말을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검찰총장으로서 대선 후보 조사에 포함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한다면 아마 검찰총장 자리를 내려와서 하는 것이 도의상으로나 아니면 이 공직기강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공직에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다는 정도지 대선의 본격적인 행보나 아니면 대선 본격적인 주자로서의 어떤 평가하기엔 조금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 오늘 국립현충원 참배하면서 바른 검찰 만들겠다 뭐 이런 다짐을 했고요. 여론조사 결과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과연 어떤 행보를 앞으로 이어갈지도 관심사고 민주당 내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이지 않는 그런 차기 대권 경쟁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근택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민 의원님이 그 말씀이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권 주자로 나오고 계속 네. 이제 지난번에 아마 법원에서 저는 좀 판결을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정치적 중립성 문제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다 어쨌든 야권 대권 주자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현상은 정상은 아닌 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래프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야권의 이제 윤석열, 그다음에 안철수, 홍준표 세 사람의 특징은 하나예요. 당 소속이 아니라는 거죠. 당 그러네요. 밖에 있다는 예. 거죠. 그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어찌 보면 야당 후보지만 국민의힘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이고요. 물론 우리 당에서도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와 이제 이낙연 그 대표의 어찌 보면 행보가 좀 다른 거지. 뭐 좀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계속 본인의 목소리를 내왔고 이낙연 지사는 뭐 총리하면서 그다음에 당대표하면서 계속 당이라든지 청와대와 같은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럴 예. 수 있는데요. 단순히 저는 정치를 그렇게 짧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면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책에서 문제는 본인의 색깔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저는 아마 이번에 사면 꺼낸 것도 이낙연 대표 스타일에 맞아요. 본인의 어쨌든 통합, 그다음에 뭐 호남이 어찌 보면 약간 우리 당이 그런 게 있거든요. 호남 없으면 안 되지만 또 호남만 안 된다는 정서도 있어요. 예. 작기 때문에 다수가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충청이라든지 영남의 지역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본인의 스타일이 지금 뭐 여론조사에 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이재명 지사는 아마 지금처럼 계속 본인의 스타일을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 당내에서 어찌 보면 당 안에 있는 야당 역할인 것 같고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당대표니까 여당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뭐 역할 분담을 서로 하는 모습도 저희 당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예. 예. 자, 그리고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또 보면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마 선언도 뭐 계속 이어질 테고요. 뭐 단일화 과정도 있을 텐데 어떤 변수들이 좀 남아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안철수 지금 이제 서울시장 관련돼서 여론조사 결과는 저 국민의힘에도 여러 지금 후보군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지금은 이제 1위를 달리고 있죠. 범야권이라고 이제 말해서 1위를 달리고 네. 있는데요. 안철수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은 어떤 서울시장의 적합도라든지 최종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보다는 예. 일단은 워낙 초반이기 때문에 인지도 중심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도 출마한 적이 있고 서울시장 출마한 적도 있고 뭐 그 전에 안내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전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수준의 인지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런 인지도와 약간 인기도의 그런 것들이 좀 혼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할 후보군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책 행보를 한다면 지금 이 구도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 또 하나와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당의 대표지만 사실 조직력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에 비해서 많이 좀 밀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재보궐선거는 워낙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물론 본인의 인지도도 중요하지만요. 정당의 지지력과 지지도와 그다음에 정당의 조직력도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정책 경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좀 다양한 좀 여론조사 추이가 좀 예.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난 총선을 좀 돌아보면은 코로나19라는 변수가 굉장히 네. 크게 작용했던 것 같은데 다가올 보궐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이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코로나는 당연히 이제 상황적으로는 저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총선 때는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잘하고 있다라는 뭐 평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예. 미칠 것 같고요. 지금은 어찌 보면 경제도 어렵고 1년 동안 지속되면서 국민들도 필요한 것도 있지만 예. 일단 자영업자 힘들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힘들고 그다음에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다고 해도 일단 한 2월 정도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 같고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영국에서 접종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접종을 할 것 같죠. 아마 뭐 이거는 저는 뭐 선거랑 관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2월, 3월, 4월에. 근데 저는 준비를 얼마나 잘하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얘기 들어보면 이게 생각만큼 접종 속도가 안 났다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사전에 준비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그래도 잘 되는 편입니다. 잘 되는 편이라 예전에 뭐 감기라든지 이런 뭐 독감 백신 할 때 보면 잘 되거든요. 미리 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백신을 어쨌든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차적으로 잘 접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예. 저는 뭐 이 선거의 유불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이제 아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단기적이라 그러지만 그래도 대권 주자니까 코로나 시대에 직접 뭐 사람들 만날 수 없잖아요. 예. 기존에 인지도 싸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당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당에서도 좀 대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임종석 전 의원도 보니까 뭐 약간 우상호 의원 돕겠다라는 거 보면 본인 안 나오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정세균 총리도 뭐 코로나에 집중하겠다면 안 나오겠다는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예전에는 좀 어려울 때는 이 시민사회 쪽이나 이쪽 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후보도 관출하기도 하고 밖에서도 찾았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당내에 주자가 없으면 밖에서라도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아마 뭐 국민의힘도 비슷한 입장이지만 저희 당 입장에서도 좀 더 많은 주자들이 여기 좀 경쟁에 뛰어들어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게끔 하고 그래야 좀 지지율도 오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상호 의원 혼자 뛰는 플레이가 돼서 아무도 이제 어찌 관심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보고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낙연 대표의 또 정치력과 관련된 문제예요. 당대표로서 이 선거를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본인의 대권 홍보도 어쨌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 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좀 더 많은 주자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예. 거, 그거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얘기 나누면서 잠시 그 얘기를 다루기도 했는데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을 관통했던 이슈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필요성을 언급을 하면서 이것이 정치권의 큰 논란이 되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 내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죠. 사면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고 논의 과정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이낙연 대표 충정을 이해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일단 두 분께 차례로 어떻게 보셨는지 여기에 과연 어떤 것들이 이렇게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제 사면론을 이제 딱 발표를 하셨을 때 사실은 의아했어요. 이건 사실 누구나 다 알아시겠지만 이 권한은 대통령 고유 네. 권한이거든요. 사면권은. 예. 그래서 첫 번째 긍정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나 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상의를 통해서 먼저 여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좀 부각할 겸 이낙연 대표가 먼저 던지고 그다음 14일 날이 최종 선거죠. 대부분 최종 예. 선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와 함께 사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연말에 대통령과의 또 만남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기대감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나 중도층에게 던지는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발표가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던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친문 진영과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굉장히 큰 부정적인 기류가 예. 흘러나왔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낙연 대표가 이런 승부수 아닌 승부수를 던졌을까를 봤을 때
일단 이낙연 대표로서는 지난 연말부터 쭉 나왔던 지지율에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의 꾸준히 뒤처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그 전에는 앞서갔다가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초조함의 발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내가 청와대와 이렇게 느슨하지만 이런 교감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친문 지지층에게 좀 보여주는 과시하는 역할을 좀 과시하는 그런 용도로서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들고요. 네. 말씀하신 또 여당 대표로서 지금 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중도층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중도 보수층이나 아니면 보수층 일부에 대해서 지지율을 좀 얻고자 하는 그런 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었나. 또 한 가지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야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중도 보수나 아니면 극우층에 대해서 야권 분열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과 청와대의 반응을 봤을 때 이제 청와대는 사실은 교감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네. 예, 국무총리 출신이고 여당 당대표가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해서 막 언급을 하는데 대통령과 교감을 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은 여당 대표로서도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점인데 민주당의 반응이나 친문 지지층, 강성 친문 지지층의 이렇게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이낙연 대표가 지금 말을 바꿨거든요. 사과를 먼저 해라. 그럼 그다음에 고려해보겠다라는 걸 통해서 역시 이낙연 대표가 또 한 번의 실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국민통합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낙연 대표의 이런 사면권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정치인으로서는 특히 대선 후보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치인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도를 가야죠. 정략적인 특히 자신의 지지율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던지는 이런 정치는 이제는 구태의 정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청와대와의 교감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는 네. 앞서서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교감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알려진 것처럼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교감 없이 또 집권당 대표가 얘기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이 상황을 보더라도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질문이 오늘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지금까지 계속 사면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 이후에 얘기할 얘기다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낙연 대표가 조금 앞서갔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요. 왜냐하면 확정 판결이 되면 당연히 모든 언론에서 사면 어떻게 하느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다음에 아마 여론조사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확정 판결이 된 다음에 언급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확정 판결이 한 지금 열흘 정도 남았는데 지금 어찌 보면 판결되기 전에 이걸 먼저 던졌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사법부 역할도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판결문 지금 작성 중인데 예. 이거 사면 돼버리면 판결문을 작성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말씀처럼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동안 판결 난 다음에 얘기하자 이랬는데 그 전에 얘기해 버렸으니까 이게 수습이 어려운 국면인데 저는 오히려 조금 성급한 면이 있었다고 봐요. 원론적으로는 사면 얘기는 사실은 당대표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여론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판결 이후에 그런 추세를 보면서 또 당사자들이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든지 아니면 잘못됐다든지 얘기할 텐데 그런 걸 보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먼저 예. 던진 게 저는 조금 성급함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두 분 모두 성급했다라는 부분에는 의견을 함께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이낙연 대표가 이 발언을 던졌던 이유는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일단 좀 하락 국면에 있고요. 본인 지지율이 그다음에 본인이 아마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어쨌든 YS한테 건의해서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했던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 예. 통합의 이미지, 국민 통합의 이미지를 가져가려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본인이 또 정치 성향이 이낙연 대표가 기자라든지 아니면 대변인 이런 걸 오래 해서 언론 이거는 잘 알지만 우리가 보는 민주당의 어찌 보면 주류랄까 이런 분들 386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운동이라든지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찌 보면 정치적인 아니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본인도 평소에 이런 통합 엊그제도 보면 왜 영수회담 얘기도 먼저 예. 했었거든요. 그럼 통합의 이미지를 좀 본인이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입장이 나온 건 아닙니다.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는 관련해서 뭐 이낙연 대표의 책임을 묻고는 있지만 네.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영수회담에 대한 부분들도 본인의 이제 과제로 받아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또 앞서서 전직 대통령의 사과를 처음 언급했기 때문에 이 특별 사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더욱 더 관심이 가는 상황인데요. 뭐 이번 주에 입장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종인 위원장 입장은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은 확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당신이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진솔한 사과를 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이미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과는 전혀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대통령 권한인데 아무리 여당 당대표지만 여당 당대표가 하는 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제 네. 입장이고요. 이거는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낙연 대표의 개인의 지지율의 문제 때문에 사면권에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죠. 예.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당연히 대통령이 응답하기를 기다릴 것이고 그리고 사면이 된다면 이 사면권을 논의한다면 이건 국민 대통합의 입장에서야지 여당의 특정 후보를 위한 사면권 활용은 안 된다라는 건 분명히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뭐 일각에서는 이게 대통령에게 좀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요. 일단은 문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인데요. 뭐 당장 뭐 신년 기자회견도 있을 테고요. 어떤 입장을 좀 그렇죠. 내놓고 보통 이제 신년 초 되면은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 14일 선고면 14일 전에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은가. 전에 하면 아마 원론적 입장밖에 못 밝히죠. 형이 이제 확정이 그렇죠. 된 형이 이후에. 어쨌든 선고가 돼야 그다음에 뭐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거로 보고요. 아마 14일 이후에 한다 그러면 그래도 제가 보기에 구체적으로 뭐 언제 사면하겠다든지 그걸 밝히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여론도 아마 추세를 볼 것 같고요. 여론조사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여론이 제가 보기엔 팽팽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 여당의 여론은 안 좋지만 그래도 이 두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 본인들 사과도 안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어찌 보면 전두환의 효과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면을 해줬더니 추징금도 제대로 안 내고 5.18 사과도 안 하고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걸 이미 봤는데 두 사람이 나왔을 때도 저러면 어떡하지? 네. 특히 오늘 아마 뭐 그 기자회견 뭐 언론 인터뷰하면 많이 보겠지만 정치 보복이다. 이거 우리 인정 못 하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미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 과연 이게 찬성하는 여론이 높으냐 아니면 반대하는 게 높으냐.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